얘기죠. 바꿨어.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인사를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TV의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전영준 푸른닷컴 푸른한국닷컴 대표를 모시고 한국 대통령 선거 이제 8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결과를 예측하고 또 그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또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영준 대표님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김영환 의원님과 또 우리 김영환 TV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푸른한국닷컴의 전영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대선이 8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또 어떻게 득표율이 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한국의 우리 그동안 정치 지형과 이게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그 정치평론가들을 만났고 또 선거에 대한 분석 또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모시는 이 전영준 대표야말로 가장 정확한 예측력과 분석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영준 대표는 그저 그냥 평론을 하는 또 학문으로 접근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실전에서 많은 선거 경험을 했고 또 각종 선거의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 제가 근래에 만난 분들 가운데서 정말 선거와 정치평론에서는 달인이다, 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전영준 대표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론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 갖고 계신 결론에 대해서 오늘 좀 소상히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 시작하시죠. 예. 말씀을 좀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가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경험과 또 각종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선거를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저한 여론조사,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접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많이 뭐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실 그건 가찬이고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대선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 화면이 나오니까 여기 가지. 사실 시간이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예상돼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려면 한 10시간, 12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와 데이터, 한국의 정치 지형, 국민의 정치 성향, 국민의 정치 인식, 여론조사를 보는 선거 주요 5대 지표, 선거는 지역이다, 결론,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만 갖고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윤석열 후보가 40%를 얻고 이재명 후보가 왜 35% 얻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시면. 제가 선거를 통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봅니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20년 동안 갖고 있던 각종 선거 통계 또 자료 이런 걸 접목을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고 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현 사회 여론을 통계적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근데 통상 여론조사는 만병통치약처럼 정확하게 정확함을 요구하는데 사실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봐야 됩니다. 흐름을 보면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더 크게 해야 돼. 이거 예. 좀 당겨줘. 흐름을 보면은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및 자료를 말합니다. 그 사실에는 평론, 뭐 칼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는 통계, 각종 역대 선거 통계, 그 다음에 뭐 사회적 통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접목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거의 그 선거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세요. 이거는 너무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전영준이가 분석을 했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저 위에 관련구가 있는데 보통 언론에서는 보통 우리가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상세하게 나누면 1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15가지 분류를 해야 정치 성향, 정치 지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느냐, 추출했느냐 하면은 요거 근거를 제시하는데 또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패스하고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반대가 10%, 찬성이 90%였습니다. 근데 통상 또 뭐 15% 나오는 조사도 있고요. 찬성이 85% 나오는 조사도 있는데 이게 이 부분도 우리가 선거를 결과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13대 대선, 17대 대선, 18대 대선, 19대 대선 결과 또 지난 7회 지방선거 강력비례대표율, 21대 총선 지역투표율, 비례대표 이걸 종합적으로 접목하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이것만 갖고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형을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범보수가 60%고요. 범진보가 40%입니다. 간단하게 그 근거를 얘기한다면 2021년 4월 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57.5% 얻었고요. 허경영 후보가 1.1%가 얻었습니다. 토탈 58.6%입니다. 진보는 41.1%고요. 그다음에 20대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요게 이제 제가 11월 초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45%, 안철수 후보 7%, 허경영 후보 2%입니다. 토탈 54%입니다. 진보 진영은 41%고요. 기타층이 5%입니다. 근데 기타층이 보통 여기서 보면은 스윙 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수 성향의 스윙 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60대 40, 범보수, 범진보가 40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성향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통 성향을 볼 때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모으는 걸 분류해놨습니다. 지난 지앤컴퍼니, 리서치뷰, 민주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이죠. 그다음에 주간조선, 데일리안, 미디어오늘, 리서치뷰, SBS 입소스에서 나온 정치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보수가 42.2%, 그다음에 중도가 15.7%, 진보가 40.1%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주간조선 데이터에는 중도가 33.4% 나오고 또 뭐 상당히 폭이 넓죠. 그다음에 2021년
7월 1일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중도가 17% 나오고 있습니다. 또 SBS 입소스 조사에서는 중도가 35.9%. 근데 제가 통계 분석을 하고 그동안 쭉 연구를 한 결과 미디어오늘 리서치뷰 여론조사가 가장 근접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정치 성향을. 이 중도 17%가 결국은 스윙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현실 인식. 정치인들이 이 선거표를 쫓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일단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7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긍정이 71%입니다. 한국갤럽에서는 72%, 친여 성향인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것도 79.7%가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 그것도 문재인 정권 출범 초에.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9년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 대두됐을 때 MBC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결과 연합훈련을 해야 된다는 게 70.7%가 나왔습니다. 부정이 25.3%. 그리고 미국에 대한 우방국 인식, 국일보에서 발표한 미국에 대한 우방국 인식 63%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한미동맹을 중요히 생각하죠, 우리 국민들. 그 다음에 올 초에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그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외교 과제가 뭐냐 했을 때 한미동맹 강화가 50.2%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관계 복원이 17.5%.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 한미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12월 8일 발표한 스트레이트 뉴스 존 CNI에 요번에 논란이 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외교 보이콧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긍정이 71.9%입니다. 우리 한국도 동참해야 된다 같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71.9%, 부정이 11.1%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교 안보 부분은 상당히 우리 한국 국민들이 보수적이다. 그러면 정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국민들한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종전선언도 아마 찬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한 60대 40 정도로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아주 기본적인 거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국민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야권에서 뭐 이걸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또 거부감을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에 우리나라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북인식. 이 대북인식도 우리 국민들이 되게 보수적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에요.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북핵 폐기, 그다음에 대북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 2020년 1월 15일 문화일보 엠브레인 그 20대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비핵화가 안 되면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게 긍정이 17.1, 부정이 75.9%로 높았죠. 20대한테는. 근데 이제 쭉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8월 15일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에서 북한 정권 호감도 조사에서는 상당히 74.5%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일 문화일보 엠브레인 종전선언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60.3%입니다. 긍정이 33.7%.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2021년 9월 8일 펜앤마이크에서 조사한 청주 간첩단 사건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가 52.9%, 부정이 27.3%입니다. 그래서 대북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호감도, 제가 왜 이 조사를 보여드리냐면요. 윤석열 후보가 전단 대통령 그 발언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호감도가 2019년 10월 30일 날 펜앤마이크에서 조사한 그 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이 46.1%, 부정이 46.1% 동률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 24일 날 KBS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조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호감도가 긍정이 44.6%, 부정이 51.4%입니다. 부정이 조금 높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선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긍정과 부정이 치열하게 딱 맞붙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한다든가 또 칭송한다든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 논란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뭐 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 논쟁은 선거에서는 좋지 않게 작용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라이트 롱, 옳고 그름인 문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는 결국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탄핵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는 것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7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드루킹 특검 조사해야 된다는 게 55%입니다. 부정이 26%. 그리고 2019년 11월 6일 동아일보 리서치에 조사한 386 운동권 세력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31.8%, 부정이 52.7%입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부정이 55.4%고요. 조국 가족 수사해야 된다는 게 60.3%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 사퇴해야 된다는 게 70.4%고 박원순 성추행 조사해야 되는 64.4%. 쭉 내려오면 보면 추미애 아들 특혜다 인식하고 있는 게 61.7%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52.2%입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지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을 이를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로 보는 선거 5대 주요 지표입니다. 이제부터 선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선거 얘기를 하려면 제가 아까 정치 지형 의식, 정치 성향 이런 걸 말씀드린 거는 이 선거랑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미 2020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징계 시도 때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3.8%였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무산되고 나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이 37.4%입니다.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6%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6%가 더불어민주당 똑같이 6%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 한 4%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결정타가 징계가 완전히 그러니까 직무배제가 아닌 징계 시도가 무산됐을 때 지지율이 그때가 발표된 게
12월 24일 발표인데 이게 리얼미터 발표인데요. 그때 긍정이 국정 지지도가 37.4%,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0%입니다. 요 여파가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각종 신년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리얼미터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4.1%로 거의 10% 폭락을 했습니다. 한 달 사이 폭락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8.7%,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4.2%로 상승했죠. 이때 저는 그때 이 사태를 보고 대선은 끝났다 저는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우리가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보통 한 주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년 전에 저 수치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거의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을 국민들이 1년 동안 심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문재인 정권에서 인식을 하고 수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기득권 탓으로 돌리고 반대로 국민들이 싫어하는 대북 드라이브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한마디로 싸가지 없게 보인 거죠. 싸가지 없게. 예. 국정 지지도, 그러니까 5가지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입니다. 지금 리얼미터, TBS 한국여론연구소 두 군데 이거를 조사를 살펴보면 왜 이 두 기관이 매주 일주일마다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기관을 제가 샘플로 참고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11월 8일 날 34.2%였습니다. 리얼미터. 그다음에 TBS는 11월 8일 날 39.5%였습니다. 쭉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8.7%에서 40.4%. 그러니까 뭐 한 2% 정도 올랐죠. 그다음에 TBS 조사에서도 한 2.몇% 올랐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또 반대로 조금 3%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TBS에서도 한 2% 정도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한 약 4.몇 % 올라갔고요. 더불어민주당도 1% 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추세입니다. 추세. 여기에 뭘 의미하죠? 왜 이걸 의미하죠? 이 여론조사가? 저 한 달 사이에 뭐가 일어났죠? 그 선거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여론조사에 다 반영된 겁니다.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모시는 문제, 이준석 파동 문제, 이게 다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덜 반영됐죠. 생각보다 덜 떨어지고 생각보다 덜 올라가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론은 정확합니다. 여론은. 이게 한 주 여론을 보면 안 되고요. 한 달 단위, 2달 단위 여론을 보면 여론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와 범보수 후보와 지금 데일리한 여론조사, 뉴데일리, 피플네트웍스, 그 다음에 TBS 한국사회, 이게 매주마다 발표되는데요.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데일리한 조사에서는 평균 7, 8%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플렉스 조사에서는 지금 약 10%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BS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약 4%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TBS는 조금 친여 매체다 보니까 조금 뭐 친여 매체라 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그 문항이나 표본 대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그 흐름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 지지도가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까 일단 앞서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범야권 후보들 합을 보죠. 범야권 후보들 보면 데일리안 조사에서도 역시 진보 보수 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플 네트워크스도 보수 보수 후보들의 합이 진보 후보 합보다 약 10% 앞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약 1%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보면 TBS 한국사회연구소를 좀 더 제가 여기 자료에 제시는 안 했지만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잠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가 다시 또 이탈을 한 겁니다. 무당층으로. 그 현상에 한 3%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지표상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 후보 합이 진보 합을 앞서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지지도에서 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선 프레임입니다. 이 대선 프레임이 지금 보면 정권 교체가 국민들의 열망이 되게 큽니다. 평균 한 53%. 일단 50%는 다 넘고요. 50%는 넘고 정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게 40%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34, 39, 34, 36 이 선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딱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 4사 보통 MBS 조사에서만 정권 교체가 40%대, 46%고요. 그다음에 TBS에서만 TBS가 조금 낮아졌죠. 일주일 전보다 좀 12월 6일 51.1%에서 12월 13일 49.6%인데 50%대로 나눠졌는데 요 두 기간만 빼면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대선 프레임 조사를 보면 다 정권 교체가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중요한 거, 아까 5가지 말씀드렸죠. 이것까지 5가지인데 5가지가 지금 국민한테 상당히 우월적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제 정권 교체가 거의 한 8, 90%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당 지지도입니다. 제가 아까 거기서 부연 설명을 안 했는데 2012년에 정권 교체 열기가 되게 심했습니다. 정권 교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명박 못됐다. 다음엔 민주당을 정권 교체해야 된다. 여론 되게 높았는데 딱 한 가지 지표. 정당 지지도에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당 지지도를 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당 지지도는 당원들의 결집도, 지지자들의 결집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집도가 중요합니다. 대선 프레임 후보는 이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 면을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표를 보면 약간 미세하나마 여권이 결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기타층의 7, 8%는 비판적 민주당층인데 이 층이 요번에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이 7, 8%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57.5%를 얻게 된 겁니다. 선거는 지역입니다. 권역별 인구 및 유권자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호남 인구가 37.6%입니다. 영남권이 28.4%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항상 그래서 응징력이 강한 민주당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남이 28.7%고요. 영남권이 39.3%입니다. 그럼 대선은 국민의힘이 분열만 안 되면 무조건 이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역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지는 이유가 항상 분열이 되기 때문에 지는 거죠. 호남은 똘똘 뭉치고 영남은 분열되고. 근데 요번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분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뭐 옛날 과거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다른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게 대선 득표를 보는 호남 민심 17대, 18대, 19대 대선 때 보면요.
이명 17대 대선 때 보면 이명박, 이해창 후보 득표율을 합친 게 12%입니다. 12%.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10% 얻었죠. 호남에서. 그다음에 19대 대선 때 홍준표, 안철수, 뭐 안철수는 예외로 하고요.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얻은 거가 한 4%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번에 모델로 삼는다면 18대 대선 호남 이 득표를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10%는 나오지 않겠는가. 최소한 이렇게 지금 얼마? 보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10.4, 10%대. 19대 때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에서 10.4%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양자구도에서 최소한 양자구도로 진행된다면 최소한 10%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냐, 뭐 10%냐, 뭐 이렇게 이게 여기 통계에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의 국민적 열망이 높다,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는 지역인데 영남권 출신 후보가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좀 약간 막판에 가변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 마무리를 잘 하려면 영남권을 좀 더 공들여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대구 TK가 전국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부울경이 15%고요. 25%가 영남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는 41% 이하로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41% 이하로. 반면 이재명의 후보 지지도는 41% 이상 유지되기가 힘들 것이다. 41% 나오기가 힘들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 18%가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데 18%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5%를 먹고 있습니다. 최대 4, 5%.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3, 4% 먹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단 최하 8%는 빠지죠. 그 다음에 진보 성향 표가 또 한 2% 먹고 있습니다. 진보 군소 후보들이 또 한 1, 2%, 허경영 후보가 또 1, 2% 먹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표는 6%입니다. 6%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이 6%는 저는 샤이 보수라고 봅니다. 샤이 보수. 결국에 가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는 양자 대결로 간다면 윤석열 후보가 50% 넘게 나올 것 같고요. 안철수까지 다자 대결로 가면은 한 45% 이렇게 예상하고 45% 내외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붙이니까. 박사님.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선을 이긴다. 예. 그 대선의 지형의 기본적인 지형은 유리하다. 1년 전에 소위 추윤 갈등, 예, 조국 그때? 사태 때 출렁거리면서 기본적으로 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화됐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정권 교체론이 강화됐죠. 올라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면서 민주당의 지지를 앞서기 시작했다. 예. 그때 대선의 기본 구도는 끝났다.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예, 시각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1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김종인 사태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조정 국면을 거쳤지만 이제 대개 복귀가 됐고 예. 그런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41%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 또는 그 우리나라 선거 지형으로 볼 때 윤석열 단일 후보일 경우에 41% 이하로 내려가기 이는 어렵고 절대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41% 넘기 어렵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 그렇다고 뭐 무조건 이긴다는 100%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러려면 사실 정책이나 뭐 이슈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소위 말하는 윤석열 후보 부인이 김건희 씨 문제나 또 엑스파일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진영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또 맞물려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문제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부 갈등입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 내부 갈등. 그다음에 이제 사소한 거 갖고 싸우는 거 모습 이런 것들만 없으면 이런 것들만 없으면 되는데 이 선거가 이제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정권 교체 지수가 높아지고 목전이 다가올수록 아마 서로 이전투가 발생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또 캠프를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상당히 잘 관리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 낙관적 전망 또 그 근거 이런 거에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토론을 조금 더 진행해 보죠. 누가 요거에 대해서 반론 또는 질의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말씀. 예. 인터넷 신문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오다 보면 아까 41% 말씀하신 거기에서 그걸 좀 비춰 무슨 크게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네. 크게 하실까요? 마스크 쓰고. 네. 예. 크게. 그 최근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40%를 기점으로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그 이상이고 이재명 후보는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가 없다라고 네. 하셨는데 최근 여러 언론 그 여론조사에서 동률을 이룬 게 몇 번 있었습니다. 네, 동의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한 여론 기관이 아니라 몇 개 여론 기관에서 완벽하게 동률 수치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아주 매우 큰 수치로 나온 경우도 여러 차례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요. 네네. MBS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화 면접업 방식입니다. 전화 면접업 방식. 그 전화 면접업 방식을 하다 보면 무응답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싶은데 그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봐 발표 안 합니다. 응답을. 그 계층들이 어떤 계층들이냐면 3, 40대 소위 말하는 3, 40대 교사, 군인, 공무원 이런 계층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MBS 여론조사를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 지지를 얻는다. 최소한.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층을 봐야죠. 근데 저는 무당층을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 표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건 제가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그 나온 데이터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우리 배 부총장님 뭐 질문 없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제가 좀 대체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지기가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선거를 많이 기획도 해보고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정권 교체론이 약 정권 연장론보다 15% 정도가 높은 것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좀 많이 봐서 4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35% 이하로 내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냉정하게 보면 30% 미만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에 대한 레가시라고 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홍보 뭐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없어요. 그건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문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업적 가운데 하나는 지난 총선까지는 코로나19 대책 같은 게 있었거든요. 방역, K방역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방역 실패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는 지금 이렇다 할 내세울 게 없지 않나. 뭐 구태여한다면 호남 인사차별을 하지 않았다. 또는 호남을 뭐 우대했다. 그런 정도밖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있고 아까 이쪽에서의 김건희 씨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과 또 저쪽에서의 대장동 사태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이미 다 반영됐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난 동의를 못해요. 네. 그거는 대장동 사건이 이 대선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까지 줘왔고 또 앞으로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은 김건희 씨 문제하고는 조금 그 격이나 내용과 그 성격을 달리하죠. 이건 구조적인 거고 부패의 문제고 비리의 문제고 총체적인 거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을 이제 본선 경쟁이 진행되고 TV 토론이 진행되면 이것이 다시 부각될 텐데 부각됨에 따라서 여권 후보의 지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축을 해서 지금으로 보면 5% 6%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10% 내지 15%의 격차를 벌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대선 전국에서의 대장동 사건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김건희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장동 사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거는 본인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 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감각적이고 그 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정하게 영향을 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요거는 좀 정직하게 정면 대응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그 문제는 조금 우리가 필요하면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에 그 정치권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저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테스트도 해볼 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55% 내지 65%가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35 내지 40%가 정권 유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야권 후보인 윤석열의 지지가 왜 40%밖에 안 나오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언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보다 후보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윤석열이 비호감이 강하고 경쟁력이 약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되죠. 예, 왜 그러냐면 정권 교체 그 정권 유지는 딱 1대1 놓고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 지지도는 다자구도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뭐 안철수 후보도 있고 표경영 후보도 있고 쭉 나옵니다. 근데 야권 후보 합을 하면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까 제가 샤이보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층, 기타층의 샤이보수가 6, 7%가 존재합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크게 뭐 우려될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론에 이르지 못하죠. 그렇죠. 이르지 못하는데 안철수 지지를 윤석열 지지 합쳐도 45 정도 되는데 정권 교체론은 55 내지 60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카테고리가 다른 걸 가지고 언론이 덮어씌우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55%를 가야 돼. 말하자면 55대 35로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55대 35로 가야만이 그 논리가 맞는 건데 실제로는 정권 교체는 55로 가지만 국민의힘 지지는 35 내지 38밖에 안 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후보의 경쟁력에 대입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내지 38밖에 안 가는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가 40 내지 45가 나오는 지지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건 이제 35냐 40이냐 요거는 지금 이제 부동층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 지지 플러스 알파가 지금 윤석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윤석열은 무엇인가? 윤석열은 왜 지난번 그 추윤 갈등 이후에 야권의 후보로 부상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이명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박근혜를 구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을 지금 주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당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를 가지고는 못 이긴다 그러니 못 이기거나 각축하는 상황이 오지만 국민의힘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지난 경선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을 갖고를 못 이긴다는 주장을 한 당원들이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를 뽑고 윤석열을 뽑은 것에 그것이 반영됐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중도 내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지지 6 내지 7% 과거에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스윙 보터들이 지금 윤석열로 와 있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로 와 있는 것이 승리의 요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정권 교체 열기가 정권 교체 수치가 높고 윤석열 후보는 40%좀 높든가 낮든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판적 민주당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게 7, 8%인데 그게 이제 지난 보궐선거 때 오세훈을 지지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근데 윤석열 지지하자니 또 그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 윤석열 지지했다가 또 다른 때 부당층으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그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보다 높은 거는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정당 지지도를 보면 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당 정당 지지도가 지금 8% 나오고 있습니다. 9%.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도는 4%, 5%에서 머물러요. 반이 줄어. 이 반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보다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상 저는 여러 가지 지표상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내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장동 특검이 대장동 사건이나 김건희 씨 사건 문제가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미 선거 속설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선거를 치러보셔야 아시겠지만 이미 알려진 악호재는 사실 선거에서 큰 도움이 안 돼요. 법석법석 요란만 하고 논란만 잔뜩 있지 표에 그렇게 크게 막상 뚜껑을 열면 크게 반영이 안 돼요. 요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무슨 대장동 무슨 내장탕 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한 달 내내 내장탕 갖고 떠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됐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론 얘기해볼게요.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형수 막말 있잖아요. 네. 그 국민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알죠. 지금 국민 가운데 그 이재명 후보의 형수 막말을 들은 사람은 통계를 보면 10%가 안 돼요. 10%.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미 알려진 사실은 다 그 선거에 반영됐다는 그 시각이 전혀 이번 선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의 비리와 막말과 전과와 이 문제점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뭉뚱그려서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내가 이제 3년 전에 그 경기도지사 경선 했잖아요. 제일 많이 싸우고 제일 많이 부과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때 다 대장동도 지적을 하고 저기 조폭도 지적을 했고 여배우 문제도 지적을 했고 뭐 지금 나온 것들은 뭐 다 했는데 뭐만 기억하냐? 김부선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거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많이 모른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홍보가 필요하고 선거운동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재미난 얘기인데 그 김대중이라는 분이 선거 3번인가 4번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10번인가 뭐 선거를 치렀고 그랬는데 그 사석에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 이름을 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무슨 지리산 뭐 이런데 시골 장터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그런데요. 김대중이가 누구요? 그런데요. 그래서 중국 뭐 문화혁명대 일어났을 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택동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원이면 이재명 찍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 오래 했지만 그런 후보를 민주당원이 찍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알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어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얘기가 권경애가 니들 그렇게 민주당하고 운동권하고 그렇게 하던 니들이 꼴랑 이재명이냐 결국 이재명 지지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에도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저 네. 하신 말씀인데 ARS하고 지금 전화 면접 조사가 굉장히 그 편차를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것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할 것인가,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여론 또는 선거 결과와 부합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요. 뭐 그런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죠. 많이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많이 기사 가십니다.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다고. ARS 조사는 ARS 조사의 의미가 있고 전화 면접 방식은 전화 면접 방식과 ARS는 이제 신분이 노출이 안 되니까 자기가 얘기하죠. 근데 한때 역선택의 우려도 있습니다. 거꾸로 찍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역선택 저도 예, 예. 저희 집에 와가지고 네. 그거를 완전 모순되는 선택. 예, 예. 근데 사실 역선택이 있습니다. 반드시. 꼴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게 역선택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리라고 내리라고. 예. 쓰시든지 내리시든지. 쓰시든지 내리든지 안에. 예. 그리고 또 그 전화면 면접 방식은 무당층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한 2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최하 뭐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최소 지지율 예를 들면 35%다 전화 면접 이건 35%는 여기까지 이게 최하 미니멈 수치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 무당층 아까 그래서 무당층 성향을 또 봐야죠. 그러니까 이 무당층과 전화 면접 방식의 그 무당층을 비교해 보면 대개 유추해서 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정세 분석 실장을 4년 했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 예, 예. 야당 때 2년을 하고 여당 때 2년을 해서 여론조사를 그때는 ARS를 가지고 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각 지역구마다 다 실시를 해서 총선에 반영했고 지자체 선거에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한 700회 정도를 해본 경험이 있고 또 각종 대선의 여론조사를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끝에 지금 현재 내린 결론은 그 유선전화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그거와 무선전화 여론조사를 통합적으로 같이 보면 그냥 볶으면 이렇게 섞으면 되게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빅데이터의 조사가 있는데 왜 그 가마솥에다가 막 그 쇠죽 끓일 때 막 다 집어넣어 가지고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여기까지 나온 모든 여론조사를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 통계를 종합을 해보면 종합이라는 게 이제 평균을 내보면 거기에 어느 정도 수렴이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 여론조사 기법이 있나 봐요. 그 빅데이터에. 근데 그거를 지금 어디서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서 어디서 실시하느냐면 그런 기법이 있어서 그걸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했을 때 11월 5일부터만 의미가 있잖아요.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예. 11월 5일부터 양강이 결정됐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다 넣고 결합을 해보면 5 내지 6% 윤석열이 앞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그 머니투데이라는 그 경제신문에서 한양대인가 서울대학 교수 한 분이 이제 통계를 가지고 그 너무 오차가 심한 거를 빼고 뭐 이렇게 그 해서 그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통합 예.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해보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그게 이제 매주 나오니까 그걸 보면은 대체로 여론의 동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막판에 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밴드웨건이 있고 예. 그 이기는 쪽으로 가서 붙는 아까 얘기한 중도층이 야 이게 이왕 하니까 그렇게 하고 질 것 같은 사람이 투표에 안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웨건이 있고 하나는 언더도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이재명 불쌍하니까 이재명 쪽으로 표를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요 현상을 결정짓는 것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요번 선거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뭐 김건희 같은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장동 사건은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대선 끝나고도 영향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언더독으로 표가 가기 어렵고 밴드웨건으로 가기 때문에 10% 이상의 격차로 이길
것이다.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여론조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전영준 우리 대표님이 하신 말씀 또 사실은 정확히 하려면 그 부동층 분석 그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제 부족한 감은 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하여튼 오늘 굉장히 그 좋은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현안입니다만은 어제 제가 볼 때는 관훈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을 확실히 한 발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어제 뭐 김건희 뭐 무슨 부산저축은행이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은 마치 지난 선거 때 무슨 여배우 스캔들을 갖고 그 토론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한 것 같은 경향인데 언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어제는 제가 볼 때 엄청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조간신문에 뽑혀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우리 당의 노선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정치인은 일반적인 개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윤 총장의 생각에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편이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 기업 프렌들리 뭐 중산층 프렌들리 뭐 이 보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약자와의 동맹, 중도의 확장, 그다음에 그 합리적 진보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반문 텐트, 플랫인가 뭐 그런 노선, 지금 김한길 뭐 등등 이것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당과 후보가 그런 입장 견지했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너무 일자리가 줄고 짜르자고 해서 집권하고 나면 최저임금제를 조금 손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52시간제도 뭐 철회를 하거나 유보하거나 그런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말씀은 일단 이것이 진행된 이상 후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내리기 어렵다와 52시간제를 철폐하거나 변화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 긍정적으로 그걸 봤지만 그래서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아마 탄력 적용하고 아마 그 직능별로 뭔가 뭐 허용하고 뭐 그렇게는 가겠지만 52시간 자체를 그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고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는데 세 번째 문제가 뭐죠? 내가 써놓거든요. 그 더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유튜브에 제목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기 국민연금 문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양당의 지도자가 발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만 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지적했냐면 안철수만 지적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언론이 이 국민개혁 연금 개혁 문제에 관해서 안철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좀 뜨거운 감자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정확했어요. 이번에 정확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져가야 된다 그거예요. 당연히 국민연금이 온전하고 이게 그 기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우위에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고 본인의 그런 용기 있는 발언이기도 한데 위험한 발언인데 어제 관훈 토론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문제보다 훨씬 더 이거 파급성이 있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의 정치의 얼개가 어제 나왔다고 생각해요. 요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 대통령 후보라면 성장의 역설을 얘기하겠어요. 성장이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을 뭐 5% 7% 하겠다든지 뭐 무슨 뭐 G7에 들어가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도저히 지금 성장을 어쩌면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이나 기업의 지금 이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볼 때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노사 문제를 포함한 이 그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포함한 또 이런 그 연금 문제를 포함한 이런 정말 건드리기 어렵고 이게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표가 안 되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윤석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용기 있는 발언한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문제에 대해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방송에 물리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한 1000여 분 정도 끝까지 들어주셨는데, 이 1000여 분이 그냥 무슨 난리 났다 뭐 이런 거에 10,000명보다 난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방송을 일단 마치고서 우리 네. 어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춤 추는